파인먼은 수학에 매우 뛰어났습니다. 193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1942년에 양자역학에서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원 시절 맨해튼 계획에 참여해서 원자폭탄 개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45년부터 양자 전기역학의 재규격화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 1965년에는 재규격화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양자역학은 20세기 물리학의 혁명으로 불려지는데 원자 속의 아주 작은 세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확정성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파인먼과 함께 원자를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아주 작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 속에는 더 작은 입자들이 있답니다. 먼저 전자가 발견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나 질량이 다릅니다. 예전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공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턴이 주장한 원자 모형인데요. 원자가 너무 작아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원자 안에는 전자라는 더 작은 입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 진공 상태인 유리관이 있습니다. 양쪽에는 금속판이 있고 매우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전지를 연결했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의 금속판에서 플러스 극을 향해서 엷은 연두색의 광선이 생깁니다. 이것을 음극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검은색으로 칠해진 것 같은 책의 그림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점들로 되어 있죠? 광선처럼 보이는 음극선은 사실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흐름입니다. 음극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진공관 안에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바람개비 뒤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만약 음극선이 보이는 것처럼 광선이라면 바람개비가 돌지 않겠죠?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음극선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쪽으로 휘어진답니다.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 당기니까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겠네요. 정리하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띤 그리고 질량을 가진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자를 전자라고 하는데요. 음극선을 이루는 전자는 금속판에서 나왔고 금속판은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원자의 내부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1897년에 영국의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 전체는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톰슨은 원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반죽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박혀 있는 푸딩 모형이라고
원자를 설명했습니다. 빛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를 광자라고 합니다. 광자는 금속에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한답니다. 햇빛이나 형광등처럼 흰색으로 보이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누어집니다. 공기에서 유리로, 그리고 유리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하면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빨간색이 가장 적게 꺾이고 보라색이 가장 많이 꺾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빛을 단색광이라고 합니다. 톰슨 실험의 유리관에서 전지를 떼어내고 전구를 연결했습니다. 보라색 빛을 유리관에 쏘아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지가 없는데도 전류가 흐른 거죠? 그런데 빨간색 빛을 비추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은 광자라고 부르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광자는 색깔마다 에너지가 다른데 보라색 광자의 에너지는 매우 커서 유리관의 금속에 있는 전자를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빨간색의 광자는 에너지가 작아서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검은 구슬을 살살 던지면 웅덩이 속에 흰 구슬이 튀어나오지 않지만 구슬을 세게 던지면 구슬이 웅덩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라색 광자가 금속판에 부딪혀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전자가 이동하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된답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원자 속에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자 속에 전자 이외에 다른 입자는 없을까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기 전에 돌턴은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톰슨이 전자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원자에는 플러스 전기가 골고루 퍼져 있고 전자가 수박 씨처럼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원자 안에 있는 또 다른 입자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러더퍼드는 얇은 금박에 알파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을 쏘았습니다. 알파선은 플러스 전기를 띤 알갱이들의 흐름인데요. 에너지가 아주 커서 두꺼운 책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톰슨의 모형처럼 플러스 전기를 띠는 부분이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라면 알파선은 금박을 뚫고 쉽게 지나가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알파선이 대부분 금박을 통과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강하게 튕겨나가게 됩니다. 장난감 총을 쏘면 얇은 종이는 뚫고 나가지만 여러 번 접어서 겹친 종이에 맞으면 튕겨나오죠? 물리학자들은 원자에 플러스 전기를 띠면서 아주 단단하고 작은 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원자 전체를 야구장 크기라고 한다면 원자핵은 야구장의 모래알 하나 크기로 아주 작습니다. 전자의 질량은 원자핵에 비해 아주 작기 때문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행성이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는 양성자 수가 다릅니다. 양성자는 원자핵에 들어있는 플러스를 띤 입자인데요. 이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번호라고 한답니다.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원자번호 1번이고요.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원자번호 2번이죠. 그런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를 가지게 된답니다. 원자번호가 8번인 산소의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8개 들어있고 그 주위를 8개의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책받침을 머리카락에 가져가면 머리카락이 끌려옵니다.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거나 겨울철에 스웨터를 벗을 때에도 마찰 전기가 발생하죠. 털가죽과 플라스틱 책받침처럼 두 물체가 문질러지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원자핵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전자는 이 열에너지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털가죽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핵으로부터 더 잘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책받침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더 많이 띠게 되고요. 책받침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답니다. 이때 털가죽과 책받침은 서로 다른 전기를 띠니까 달라붙게 됩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인 전자와 원자핵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러더퍼드는 원자 속의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가 움직이면 빛을 내면서 에너지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원자핵에 달라붙어 버린다면 그 입자를 여전히 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깔모자에 조그만 구슬을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튕겨주면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튕겨줄 때 구슬이 얻은 에너지가 원운동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구슬은 느려지고 비스듬하게 돌면서 고깔모자 중심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구슬과 고깔모자 사이에는 마찰이 생기고 열이 발생하겠죠? 열에너지로 잃어버린 만큼 구슬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전자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답니다. 에너지를 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기 위해서 100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자가 움직이면서 20원어치의 에너지를 빛으로 잃어버립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80원으로 줄어들고 60원, 40원 이렇게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에너지가 전혀 남지 않으면 원자핵 주위를 돌지 못하게 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는 원자핵이 쉽게 전자를 끌어당겨 달라붙어 버리겠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의 12제곱분의 1초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전자는 분명히 원자핵을 떠나서 움직일 수 있죠? 마찰 전기도 있고 전류도 흐르니까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어는 전자가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안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궤도를 기찻길이라고 하고 가장 안쪽부터 요금을 10원, 20원, 30원, 그리고 4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0원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는 세 번째 기찻길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면서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작아져서 20원짜리 기찻길로 이동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방출된 빛의 양은 10원입니다. 만약 30원에서 10원짜리 기찻길로 간다면 20원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이번엔 반대로 더 높은 에너지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군가가 에너지를 전자에게 주면 되겠죠? 10원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10원만큼 에너지를 얻으면 더 비싼 기찻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은 광자가 전자에 부딪히거나 혹은 가열을 해서 열에너지를 얻게 되면 에너지가 높은 궤도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위치와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와 시간과 같은 두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할 때 둘을 모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므로 위치와 속도 사이에서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우리는 전자를 볼 수 없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없죠. 위치 오차와 속도 오차가 모두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0이 아닌 값이 나와야 합니다. 이 값은 양자상수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양자상수는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고요. 만약 위치 오차가 작아진다면 속도 오차가 줄어들면 위치 오차가 커져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와 속도의 오차를 둘 다 작게 만들어서 두 값을 모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판에 장난감 총을 쏘면 총알은 구멍을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튀기도 합니다. 나무판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나무판의 뒤쪽에서 관찰하면 우리는 총알이 보이기 시작하는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구멍이 작아져서 위치가 정확할수록 총알은 나무판 벽과 더욱 다양한 충돌을 하게 되고 살짝 스쳐서 튕기거나 또는 매우 강하게 튕겨져 나오기도 하겠죠. 속도가 다양해지면서 속도의 오차는 커지게 된답니다. 위치 오차가 작아지면 속도 오차가 커지는 거죠. 반대로 나무판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총알이 벽에 부딪히지 않고 통과하면 어떨까요? 총알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한 가지 값으로 관측이 될 겁니다. 나무판을 통과하는 속도요. 그래서 속도의 오차는 아주 작아지지만 총알이 구멍을 지나는 위치는 매우 다양해집니다. 위치 오차는 커지게 되는 거죠.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전자의 운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먼저 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앞면의 개수가 0개인 경우는 전체 4가지 중에 1가지입니다. 4가지 중에 1가지니까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앞면이 1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중에 2가지이니까요. 확률은 전체 4가지 중에 2가지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개 모두 앞면인 경우는 확률이 4분의 1이네요.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이 다른 두 경우에 비해서 2배로 높기 때문에 동전을 여러 번 던지다 보면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6cm 떨어져 있는 두 벽 사이에서 아주 작은 공이 3cm 위치에 정지해 있을 때 공이 3cm 위치에 있을 확률은 1입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될 확률은 0이고요.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무조건 그 위치에서 관측되고 오차가 0인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그걸 관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엔 공이 두 벽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 공을 10번 관측했을 때 공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10번 중에 0cm,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10번 중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확률은 0이고요. 6cm 위치에 있을 때의 확률도 0이겠죠? 전체 10번 중에 1cm에서 관측된 건 한 번이고요. 10번 중에 한 번이니까 확률은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확률들을 모두 계산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3cm 위치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긴 하지만 반드시 3cm에 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확률이 높은 위치를 말할 수 있어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은 선명한 작은 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처럼 퍼져 보입니다. 이번엔 공이 좀 더 빨라지고 벽 사이를 0.5cm 간격으로 표시해서 20번 관측한 결과입니다.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20번 중에 한 번이니까 확률은 20분의 1이고요. 1.5cm 위치에서는 20번 중에 4번이 관찰이 되네요. 확률이 같은 곳도 있고요. 또 확률이 0인 곳도 있습니다. 20번 중에서였죠? 계산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위치가 두 군데 있죠. 1.5cm 위치와 4.5cm 위치인데요. 이 두 위치에서는 공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에서는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공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여러 개로 보이겠죠. 원자 속의 전자들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관찰할 때마다 위치가 다를 거고요. 그리고 전자는 매우 작고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단지 확률만을 계산할 수 있겠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은 진하게, 낮은 곳은 희미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나타낸 이 모습을 전자구름이라고 부릅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핵에는 양성자 이외에 어떤 입자들이 있을까요? 원자마다 양성자의 수가 다른데 양성자의 수를 원자번호로 정했습니다. 양성자가 1개인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 양성자가 2개인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베릴륨 4번, 붕소는 5번, 탄소가 6번, 질소는 양성자가 7개여서 7번이고요. 산소는 8번입니다. 탄소 원자 1개의 질량을 12로 정했습니다. 탄소 원자는 실제로 너무 가벼우니까 진짜 질량을 나타내기보다 이렇게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낼 거예요.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나타낸 원자들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탄소보다 질량이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가벼운 수소의 질량은 1이 되고요. 헬륨은 탄소의 3분의 1이니까 질량이 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탄소 질량의 2분의 1인 리튬의 원자량은 6이 되겠네요. 베릴륨은 8, 붕소는 10, 질소는 14, 산소는 16입니다.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1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질량의 1840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으니까 원자의 질량은 거의 원자핵의 질량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은 양성자를 2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수소보다 2배 무거워야 할 텐데 실제로 측정한 값은 수소보다 4배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헬륨의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거의 질량이 같은 다른 알갱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띠지 않는 이 알갱이를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헬륨의 원자핵에는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보다 4배 무거운 거죠. 수소는 양성자만 1개 가지는데 중성자가 있는 수소도 있습니다. 중성자가 1개 있어서 질량이 2배 무거운 이 수소를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또 원자핵이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로 원자량이 3인 수소를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질량이 다르지만 세 가지 수소 모두 전자는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소 모두 화학적인 성질이 같습니다.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왜 양성자들은 서로 붙어 있는 걸까요? 원자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석의 같은 극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N극과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밀어서 튕겨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미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자석을 밀면 자석이 붙어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핵 속에서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면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들도 서로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보다 더 강하게 당기는 이 힘을
행력이라고 한답니다. 무거운 원자핵들은 쪼개져서 가벼운 원자핵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원자 번호가 92번인 원자핵에는 92개의 양성자가 있고 또 146개의 중성자가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92번인 우라늄의 질량은 수소의 238배입니다. 우라늄 원자의 중성자를 빠르게 부딪히게 하면 우라늄 원자핵이 두 개로 쪼개진답니다. 이때 중성자 두 개가 아주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새로운 원자핵을 만드는데요. 바륨과 크립톤의 원자핵이 된답니다. 정리해서 써보면 우라늄과 중성자가 충돌해서 우라늄보다 가벼운 바륨과 크립톤 원자로 쪼개지고요. 그 과정에서 중성자가 두 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튀어나온 두 개의 중성자는 또다시 다른 우라늄 원자를 두 개 분열시키고요. 그때 튀어나온 중성자 4개가 또 우라늄 원자 4개를 분열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중성자의 개수가 마구 늘어나면서 우라늄의 원자핵은 연쇄적으로 분열한답니다. 핵분열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라늄 1kg 속에는 매우 많은 원자핵이 있으므로 이 에너지가 합쳐지면 엄청나겠죠? 석탄을 3만 톤 동시에 태울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꼭 무기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질 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차를 돌리는 것을 수력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조금씩 사용해서 수차를 돌리면 전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죠. 에너지를 천천히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면 됩니다. 물속에서는 중성자가 천천히 움직여서 우라늄의 핵분열도 느리게 일어난답니다.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핵분열과 반대로 가벼운 것들이 합쳐져서 무거운 원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태양이나 별처럼 아주 뜨거운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수소의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양성자 한 개의 수소 원자핵이 남게 되고 더 온도가 높아지면 이 양성자들끼리 서로 달라붙으면서 하나가 중성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수소의 원자핵이죠. 중수소 원자핵들끼리 또 핵융합을 하면 이번에는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를 가지고 있는 헬륨의 원자핵이 됩니다. 이렇게 원자핵들이 합쳐지면서 산소, 질소, 네온, 마그네슘, 철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들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는 없을까요? 쿼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란 공을 양성자, 그리고 빨간 공을 중성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공은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알갱이로 보입니다. 실제로 쪼개보기 전에는 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죠?
단단한 두 공이 아주 빠르게 날아와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 공이 깨지겠죠. 깨진 공 안에는 3개의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그 안에 더 작은 알갱이들이 있답니다. 이것을 쿼크라고 부릅니다. 양성자는 2개의 업 쿼크와 1개의 다운 쿼크로 되어 있고요. 중성자는 1개의 업 쿼크와 2개의 다운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의 전기는 플러스 1이고요. 중성자의 전기는 0이 되어야겠죠? 두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하면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그리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띠고 있네요. 업 쿼크와 다운 쿼크의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쿼크 3개로 되어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겠죠? 쿼크는 업, 다운 이외에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랍니다. 이제 원자의 구조를 정리해 볼까요?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데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위치와 속도를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입자를 더 쪼개면 쿼크로 되어 있답니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빠르게 부딪히면서 깨뜨려서 더 작은 구슬을 찾아낸 것처럼 쿼크를 찾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양성자를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 해서 부딪히게 합니다.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양성자를 점점 빠르게 돌도록 하면 정지해 있던 또 다른 양성자와 부딪히면서 3개의 쿼크가 튀어나오게 된답니다. 이러한 장치를 입자가속기라고 합니다.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더 작은 입자로 나누어집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